네, 지금부터는 이제 그 1890년대 이후에 그 마르크스주의와 라살주의의 그런 관계를 좀 보겠습니다. 에르푸르트 강령. 1877년에 독일 사회주의 노동자당 라살파와 마르크스파가 합친 당이죠. 9%의 득표율을 했답니다. 그래서 12석을 얻었다. 사회주의 탄압법으로 인해서 라살파들도 국가의 지원을 받아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것, 이런 주장을 더 이상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노동자들 사이에서 국가는 지배계급의 도구라는 마르크스의 주장이 오히려 널리 인정받았다. 사회주의 탄압법에도 불구하고 이제 3인당이 의회에서 득표율은 제1당이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 탄압법이 폐지가 되니까 의회주의, 개혁주의가 더 많이 확산됐다. 그 사회주의 탄압법은 그 선거운동에 참여와 의회 활동, 그러니까 선거와 의회에 참여, 개혁주의로의 유도죠, 그죠? 의회주의의 유도.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조직 활동과 공개적인 정치 활동을 금지시킨 겁니다. 그래서 당이 불법화되고 당의 출판물, 당의 명의의 출판물, 회합, 그다음에 자금 모금, 그리고 이제 당에 소속된 당과 동맹관계에 있는 자유노동조합까지도 해산해야 되는, 탄압되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개인 자격으로 입후보하는 것, 그리고 제국에서 개인의 자격으로 토론과 연설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주의 탄압법에도 불구하고 득표율이 높아져가고 그 다음에 의원 당선자도 늘어납니다. 1890년에 약 19.7%를 얻어서 최다 득표 정당이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일종의 소선거 구제이기 때문에 득표율은 최다지만 의석수는 최다가 아닙니다. 의석수는 여전히 소수당이다. 1890년 의회에서 사회주의 탄압법을 연장하는 안건이 있었는데 그 연장하는 안건이 의회에서 부결됨으로써 사회주의 탄압법은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독일 사회주의 노동자당은 독일 3인당, 오늘날 3인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당연히 합법화가 됩니다. 이때 만든 강령이 에어푸르트 강령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총론 이념에는 계급투쟁의 원칙을 선언하고 생산수단과 교환 및 분배의 사회화, 사적 소유의 폐지, 그래서 자본주의의 극복을 지향했으며 동시에 강론에서는 이제 사회개혁 분야에서는 선거를 통한 민주적인 개혁, 그래서 점진적인 수단에 의한 혁명적 목표의 달성도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 독일 제국에 아직도 황제치하입니다. 1차 대전 때까지 황제치하예요. 왕정. 그래서 황제치하니까 입헌군주정도 아닙니다. 영국과 같은 입헌군주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회가 권한이 많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내각 해상권이라든가 그다음에 법률을 시행하는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인당이 득표율로 제1당이 됐지만은 의회에서 근본적인 변화는 불가능한 조건이었다. 원래 이제 처음에는 연방 의회보다 연방 상원이 힘을 더 많이 가졌었는데요. 점차 연방 상원보다 이 투표로 뽑은 제국 의회의 힘이 더 강해지게 됩니다. 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 제국의회는 어떤 법을 만들 수는 봅시다. 제국의회 동의 없이 현행 법률들을 집행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법안을 제정을 할 경우에 제국의회 협력이 필요했다. 그래서 이제 제국의회가 법을 만들 수는 없지만 새로운 법안에 대한 동의권은 있었다.
그래서 의회 제국의 힘이 갈수록 커지면서 독일 3인당의 지위도 높아졌겠죠. 그래서 엥겔스가 독일 3인당이 새로운 무기인 보통선거를 계속 활용한다면 20세기 말에 이르러 뿌띠부르주아와 소농 및 중간계층의 대부분을 장악하여 결정적인 세력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였다. 엥겔스가 이렇게 전망했는데 기계적인 전망이죠. 일단은 유권자의 다수가 노동자가 된 건 사실이죠. 그래서 독일 3인당의 경우에 제1당으로 부상된 것도 사실이죠. 근데 실제로 사회주의 사회는 오지 않았다. 왜냐면 독일 3인당이 그 우경화가 됐는데 그 우경화의 뿌리는 노동자가 사회의 다수지만 그 노동자들이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경화, 그러니까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1875년에 라살파와 마르크스파가 당이 통합됐다 그러죠. 노동조합도 통합이 됩니다. 처음에 이제 이 노동조합이 그 약 30만 명 정도로 해가지고 총연맹으로 합법화가 됩니다. 사회주의 탄압법 시절에는 노동자들이 이제 그 자기들을 탄압하는 제국, 그죠? 제국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고 그 합법화가 완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 민주주의의 한계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유주의자들, 자유민주주의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그 반체제성이 강했다는 거죠. 오히려 사회주의 탄압법 때 독일 사회주의 노동당 3인당의 원류가 오히려 더 발전했다는 거죠. 자유노조는 출범 당시부터 자유노조는 독일 3인당의 기원, 그 초창기에 독일 3인당에 복속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노조원은 그 3인당에 가입할 의무가 있었다. 3인당은 100만 명, 1914년 100만 명의 당원을 가지고 있었고 반면 노동조합 총연맹은 250만 명. 당연히 당원보다 조합원들이 더 많았겠죠. 당원의 90%가 육체 노동자였다. 노동자당이네요. 를 반영해서 3인당 의원 중 노조의 지도자는 32.7%로 증가했다. 근데 자유노조가 이제 몸집이 당보다 두세 배 이상 더 커지게 되면서 노동조합으로 해서 독자적인 노선을 걷기 시작하면서 개량주의가 됩니다. 노동조합이 먼저 개량주의가 되죠. 1900년도를 전후로 해가지고는 3인당을 양적으로 구성원의 수나 조직, 자금력 이런 데서 능가했다. 그래서 노조의 조직이 강화되고 이러면서 이제 노동자들의 현실적인 요구, 개선이겠죠. 혁명보다 이 현실적인 요구가 구체화되면서 3인당의 일방적인 정치적 지도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기 시작했다. 1906년에 마나임에서 이제 3인당 전당대회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3인당과 자유노조가 합의를 봅니다. 대중적인 정치 파업에 있어서는 당과 노조가 공동으로 협의를 해서 정해야 된다. 경제 파업이 아니라 정치 파업을 노조에게 당이 명령할 때, 과거에는 당이 노동조합에게 정치 파업을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정치 파업을 지시하지 못한다. 당과 공동으로 했다. 마나임 협정이라고.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1905년에 러시아 혁명이 1차적으로 있었죠. 물론 실패했지만 거기에서 러시아를 전국에 걸친 그 총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사회주의자도 거기에 자극을 받아 총파업을 사회변혁 수단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의 노동자들도 노동조합도 총파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노조 지도부들은 이런 총파업을 통해서 자기들이 탄압을 받고 노조의 존립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조나 당의 지도부들도 이런 주장이 좌파적 주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지도부를 이제 그 좌파가 장악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당내 좌파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과도한 그 정치 파업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노조의 지도부와 당의 지도부가 서로 그 힘을 모아서 그 좌파를 그 견제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마나임 전당대회는 어떻게 됐냐면 그 독일 제국이 의회를 부정하거나 보통선거나 결사의 자유를 공격할 때만 방어적인 총파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이로써 이제 3인당은 노동조합에 대한 일방적 우위를 상실을 하게 되고, 다시 말해서 노동조합은 순수한 정치 투쟁을 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의회주의를 중심으로 한 정치 투쟁은 3인당이 하고 임금 투쟁을 중심으로 한 경제 투쟁은 자유노조가 하는, 그리고 양자는 사회민주적인 복지제도에 협조하는, 이렇게 돼서 사회주의 정당과 노동조합이 모두 자신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분담하는 자본주의 국민국가 시스템에 편입됐다. 다음에는 이제 이 시기에 이론가인 카우츠키와 베렌슈타인이 막스주의와 라살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카우츠키는 이제 파리 꼬밈을 겪었어요. 거기서 이제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회주의에 관심을 가졌고, 막스가 죽기 직전에 1881년 런던으로 가서 막스와 엥겔스와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후계자가 돼서 이들의 유고를 이렇게 출판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회주의자는 카우츠키를 통해 막스를 배웠다. 자, 카우츠키는 선거제도는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세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장점도 있다. 그런데 베렌슈타인은 더 나아가서 의회주의를 주장하는데, 이거는 이제 진보적인 부르주아와 비노동계급적인 동맹을 맺자는 주장이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이 그 막스주의에서 벗어나서 부르주아와 소부르주아, 중간층과 계급 동맹을 맺자는 주장에 대해서 카우츠키가 베렌슈타인의 의회주의를 비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카우츠키는 의회대 투쟁뿐만 아니라 직접 행동의 결합이 필요하다. 대중투쟁이 그걸 통해서 민주적 개혁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제한 조건이 있어요. 직접 행동은 성공 가능성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실제로는 소극적이었다. 또한 물적 토대에서 아직도 자본주의가 생명을 유지할 여력이 남아 있고, 그리고 또 상부 구조에서 노동자들의 계급 의식이 완전히 각성되지 않았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카우츠키를 비판을 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의 어떤 혁명적 주동성을 발굴하고 자극해야 된다. 노동자들이 주도가 된 계급 수정을 통해 자본주의 몰락과 사회주의 이행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의회 투쟁과 선거 투쟁이 다 필요하다는 거는 이제 동의를 하는 건데, 입장은 똑같은데, 다만 이제 의회 투쟁과 대중 투쟁이 필요하다는, 다만 대중 투쟁에 있어서 카우츠키는 좀 소극적이었다는 거죠. 주동성을 부정했는데 로자 룩셈부르크는 대중 투쟁의 주동성을 강조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부르주아 파괴와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왜냐하면 합법주의의 방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카우츠키도 사실은 그런 의회주의적 측면에 그 방점이 있었다. 대중투쟁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지만, 베렌슈타인은 이제 대중투쟁, 대중투쟁으로 인한 혁명의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사실상 부정했지만 카우츠키 역시 거기에 방점을 둔 건 아니다. 의회의 방점이 있었다. 현대 자본주의 하에서 잉여 생산은 증가하는데 임금 수준이 낮아서 그 잉여 가치 부분, 잉여된 부분, 이런 부분
생산된 거를 모두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본가들도 역시 잉여 생산을 모두 흡수하지 못한다. 무슨 말하면 그 투자를 늘리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은 과소 소비가 된다. 결과적으로 이제 공급이 과잉된다죠. 그래서 이런 과소 소비 시장을 찾아서 잉여 자본이 해외로 진출해가지고 식민지와 제국주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카우치키에 따르면은 제국주의가 전쟁의 그 유혹에 빠지지만 실제로 그 전쟁을 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 그래서 바로 전쟁으로 나아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한 카우치키의 입장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방어적인 전쟁은 정당하다. 그래서 당이 정부에게 니네 하려는 전쟁이 그 방어적이라는 것을 약속을 하라. 타협적이죠. 이런 타협적인 방침에 대해 리프크네부터 로자 룩셈부르크가 그와 이 결별을 하게 됩니다. 임시적으로 결별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전비가 증가하고 실제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 참혹해지자, 그리고 이제 방어 전쟁이 아니라 독일 제국의 점령 의지가 명백해지자 카우치키는 반전으로 돌아섭니다. 베렌슈타인 또 반전으로 돌아. 베렌슈타인도 초기에는 모호한 입장을 가지만 나중에는 반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반전 세력들, 카우치키, 베렌슈타인, 로자 룩셈부르크, 리프크네프트 이런 사람들은 그 독일 3인당 지도부의 전쟁 참여에 반대해서 독립 3인당을 창당합니다. 카우치키는 이제 러시아 혁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은 1917년 6월 혁명은 이제 부르주아 혁명, 러시아에서 부르주아 혁명이 되고 아직 10월 혁명이 되지 않았을 때죠. 그 부르주아 공화국이 성립됐을 때 러시아가 아직 경제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로 나아간다. 즉 볼셰비키, 레닌의 볼셰비키가 아니라 멘세비키를 옹호를 한 거죠. 그 이후에 레닌, 볼셰비키가 10월 혁명을 일으키니까 이거는 불법이다. 러시아를 후퇴시켰다고 비난했다. 로자 룩셈부르크하고 이제 그 카우치키하고 베렌슈타인하고 전부 다 독립 사회민주당으로 갔다 그랬죠. 별도의 독일 3인당에서 탈퇴해가지고. 근데 이 당 안에서 룩셈부르크는 좌파로 있었고 카우치키와 베렌슈타인은 우파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좌파인 룩셈부르크는 리프크네프트와 1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러시아식으로 해가지고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을 일으키죠. 혁명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제 그 혁명이 진압되는데 카우치키는 그럴 때 혁명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3인당과 통합 협상을 하고 결국은 이제 3인당으로 돌아갑니다. 베렌슈타인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이제 3인당의 하이델베르크 강령을 공동으로 기초하였다. 베렌슈타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베렌슈타인도 이제 고타 강령을 만드는데 관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주의 탄압법 시절에는 기간지의 책임자였습니다. 역시 카우치키와 마찬가지로 런던으로 가서 엥겔스와 카우치키와 교류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카우치키와 마찬가지로 당내 이론가로 엥겔스로부터 이제 그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런던에서 페비안 소사이티, 그러니까 영국식의 그 사회개혁을 주장하는 복지 사회주의, 그래서 이런 삼인주의자들과 만나면서 폭력혁명론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됩니다. 베렌슈타인은 청년 마르크스와 후년의 마르크스를 분리하는데요. 청년의 마르크스, 즉 공산주의자 동맹 시절에는 폭력적인 블랑키주의였다.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후반에 있어서 국제노동자협회라든지 독일 3인당에 거친 데서는 합법적인 의회 활동을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후반에 마르크스를 오히려 지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점진적인 의회 개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의회주의의 문제는 카우츠키나 베른슈타인이나 의회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베른슈타인은 아예 의회주의로 갔고요. 카우츠키도 이제 그 의회주의라면 뭐냐면은 대중투쟁을 통한 혁명을 부정하고 선거는 오로지 혁명은 오로지 의회를 통해서만 의회 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의회주의. 그게 의회주의. 마르크스도 의회를 통한 이 혁명의 가능성은 부정하지 않았다 그랬죠.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다만 혁명을 완성하려면 무력이 필요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반동 세력들이 그 선거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르크스도 의회 활동을 부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르크스는 대중투쟁을 통한 혁명의 가능성과 의회를 통한 혁명의 가능성을 양자를 다 열어놓고 양자가 상호 서로 결합될 수 있다, 보완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만 카우츠키는 마르크스의 입장을 개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회를 통한 혁명에 더 무게중심을 줬고 베른슈타인은 아예 대중투쟁을 통한 혁명의 가능성을 배제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흐름들은 사실은 독일이 이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발전하면서 의회의 권한이 높아지면서 일반 대중들의 생각의 이유와 비슷해졌기 때문에 대중들의 다수가 대중투쟁을 통한 혁명보다는 의회를 통한 혁명의 가능성, 사회 개혁에 더 무게중심을 두면서 이것들을 반영하게 되는 경향성이다. 그래서 이러한 혁명에 대한 전망의 변화는 정치 경제적인 어떤 조건의 변화가 수반됐기 때문에 그런 거다. 카우츠키는 이제 엥겔스가 죽자마자 완전히 자기의 수정주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카우츠키가 아니라 베른슈타인이죠. 베른슈타인은 자기의 사회주의의 문제들이라는 데서 완전히 전면적으로 이제 막스의 기본 원칙들을 비판하는데요. 유물론적인 역사관, 노동가치론, 자본주의 붕괴론, 계급투쟁론 이런 것들을 다 비판합니다. 좀 자세히 보면 베른슈타인에 따르면 산업화된 사회에서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최선의 방법은 노동조합과 의회 활동이다. 그러면서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필연적이라는 마르크스에는 실현되지 않았다. 마르크스의 취지는 이제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자본주의의 모순, 계급투쟁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여기서 혁명이 발생할 것이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러한 주장이 마르크스가 했던 건 그 당시의 시대적 한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는 아직 제국주의가 전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르크스가 식민지 문제를 알고는 있었지만 한 나라의 계급의 모순, 한 나라의 혁명의 가능성이라는 계급 투쟁의 극단적인 형태가 식민지를 가짐으로써 완화시킬 수 있다는 부분, 그런 부분을 몰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가 발전한 나라에서 원래는 일국적 관점이라면은 계급 모순이 제일 극대화되지만 자본주의가 발전하더라도 그 계급 모순 부분을 식민지를 획득함으로써 완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전한다고 자본주의의 모순이 그 나라에서 극대화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자본주의가 발전할 때, 영국이나 이런 데서 자본주의가 발전할 때 오히려 자본주의의 모순은 인도나 이런 데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프랑스에서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할 때 자본주의의 모순은 프랑스 자체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제국주의 식민국가인 베트남에서 나타날 수 있다. 제3세계로 자국의 어떤 계급적인 모순 이런 거를 전이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3세계에 나타날 때는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혁명이지만 한편으로는 반제국주의 혁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필연적이라는 마르크스의 애언이 그 당시에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세계사적 차원에서, 지구적 차원에서 자본주의가 발전을 한다면은 더 이상 그 자본주의의 모순을 다른 나라에 전가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주의 혁명이 필연적이라는 것. 이거는 이제 마르크스 말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마르크스가 말을 어떤 명제를 했다는 거는 거기에 부합하는 정치 경제적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같이 결합해서 이해를 해야지, 마르크스의 주장을 그 당시의 조건을 하고 결합시키지 않고 그 주장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는 비과학적이다. 오히려 마르크스주의자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베른슈타인의 말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죠.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가 자본주의가 발전하는데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나라에서는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실질 임금이 상승했다. 맞죠? 박정희 때보다 지금이 더 그 실질 임금이 상승한 건 맞죠. 소비를 더 많이 하죠. 그 자본이 소수에게도 집중되지 않았다. 이건 뒤에 자세하게 또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 어떤 건지. 어쨌든 이런 그 베른슈타인은 계속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계속 패배를 했습니다. 패배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어요. 전쟁에 관한 입장을 보겠습니다. 1913년에는 처음에는 군사력 증강법에 반대를 던졌습니다. 1차 대전 전에. 그런데 전쟁 국채에 발행했던 찬성표를 던졌어요. 아마 이제 방어전쟁이라는 그런 자기 합리화가 있었겠죠. 이듬해 실제 전쟁이 일어나자 전쟁에는 반대했다. 그래서 당시 3인당 지도부는 그 전쟁을 묵인했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3인당이나 노동조합이나 200만, 100만 이런 당원이나 조합원이 있었는데, 당원이나 일반 조합원의 다수가 전쟁에 협력하는 일반 국민의 국가주의적인 입장을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 반대는 소수파였다. 그래서 이 소수파들을 제국의회에서 수혜시켰죠. 그러니까 당연히 탈당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독립사회민주당으로 참가했다가 나중에 다시 복귀를 합니다. 자, 베른슈타인의 주장을 보면 일단 독점 기업, 간단히 말하면 독점 자본에 대항해서 노동자는 농민과 뿌띠부르주아 중간층과의 연맹을 맺어야 된다, 연합을 해야 된다, 동맹을 해야 된다. 이 사람이 그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독점 기업의 사유화를 폐지하자. 독점 자본에 대항해서 중간 계급과 동맹을 맺자. 자본주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발전에 의해서 사회주의가 달성된다. 마르크스가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사회주의가 불필연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꾸준하게 프롤레타리아 일부가 자본가로 변신하고 있다. 그러니까 노동자 일부가 소자산가로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노동자의 일부가 전문 직종에 있어서 고임금 노동자이면서 이제 그 뿌띠부르자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소자산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노동 시간이나 사회복지제도에서 타협이 증가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멸망하기보다는 성공적으로 적응 조정되고 있다. 자, 1차 대전 직전에 1910년대, 1900년대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서유럽이 경제적으로 아주 발전할 때죠. 미국도 발전할 때.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멸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자본주의 국가가 타도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자본주의 국가하고 거리를 둘 게 아니라 오히려 자본주의 국가는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를 타도하는 그러한 정치적 파업에는 반대하지만 자본주의 국가에게 개혁을 요구하는 그 정도의 정치적 파업, 합법적인 파업이죠. 합법적인 파업, 정치 파업엔 찬성한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의회를 통해서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선거권 투쟁, 의회 투쟁을 강조한다. 그래서 독일의 노동조합들은 자본주의의 성공과 노동계급의 조건 개선을 목격하고 베른슈타인의 주장에 동조해야 돼. 이건 독일뿐만 아니죠. 프랑스, 영국 다 그러고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대부분 다 이랬습니다. 베른슈타인이 이제 고소득 노동자, 고학력 노동자가 이제 기존 체제에 편입하라고 한다. 부르주아 이데올리기에 종속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1848년 6월에 파리 노동자들이 무장 봉기를 했죠. 그와 같은 폭력혁명 오히려 반동 세력만 강화시킨다. 그리고 이제 기술 진보로 중소기업이 망해가지고요. 소자산가가 이 노동자로 되는 게 아니라 기술 진보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중소기업이 생긴다. 중간층이 두터워진다. 그래서 소경영이라더라도 이런 기술이 앞선된 중소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다. 대기업에 대항할 수 있고, 다시 말해서 또 중소기업은 그렇기 때문에 독점 자본에 대항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반독점 자본 전선을 펴야 된다. 중간층이 있고. 광범위한 이러한 중소기업의 존재는 자본주의 집중설, 즉 중소기업이 무너져서 독점 자본화된다는 그런 기계적인 해석과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자기 파괴의 징후로서 이 주식회사가 발달한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베른슈타인은 주식회사에 대해서 자본의 소유가 주식으로 가져 수많은 주식 다수인에게 분산된다. 자본 소유가 집적이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생산 조직의 발달로 노동자의 일부분이 점차 자본 소유자, 소자생가가 된다. 1인 기업, 그렇죠? 기술 발달로 새로운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 발달된 자본주의에서 서비스업이 많이 발달하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자영업자들이죠. 그리고 이제 노동계급의 빈궁화를 방지하고 있다. 여기 빈궁화는 이제 노동계급이 두 가지. 하나는 소득이 줄어든다. 하나는 살아가는 게 팍팍한다는데, 자, 소득이 줄어든다는 거는 사실은 절대적인 소득이 줄어든다. 실질 소득이 감소한다. 두 가지 다 사실은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적용되지 않죠.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실질 임금이 인상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게 팍팍해진다.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제 사회복지 시설이 발달하게 되면 살아가는 게 팍팍해지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를 해서 생활 조건이 더 나아지죠. 이런 것들을 서유럽의 현실을 대고 얘기하는 겁니다. 점차 이제 복지제도가 발전하고 있는 서유럽의 현실에서. 그래서 근대 사회의 발전은 이제 이 중간층의 역할이 없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중간층, 자영업자와 동맹을 맺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혁명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서도 이런 만민적 국제주의 대신에 각국의 국민적 특성에 따라서 각기 다른 정치적 행동을 채택할 필요성이 있다. 마르크스가 이제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렇게 했는데, 마르크스도 사회주의 혁명은 내용적으로는 지구적 차원에서 해야 되지만 형식적으로는 자기 나라의 이 정권, 자기 나라의 국가 권력을 타도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당연히 거기에는 국민적 특성을 인정하는 거죠. 다만 기본적인 게 전체 지구적 차원의 혁명이냐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논쟁적이지만 마르크스의 입장을 사실 이제 약간 왜곡하는 거죠. 마치 마르크스가 각국의 특성을 존중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베른슈타인은 자본주의로 인해서 부의 집중과 사회적 궁핍화가 더 심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아까 말했지만 더 약화되고 있다는 거죠. 자본주의는 점차 복잡해지고 적응하고 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조만간에 붕괴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실현하기를 기다리기보다 현 체제에 계획하는 데 노력해야 된다. 자본주의 사회의 급속한 전면적인 붕괴는 없다. 오히려 이제 민주주의 개혁을 위해서 농민과 중간층과 해야 되고 협동조합의 육성 이런 것들을 사회 정책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국가를 통해서 국가 내에서 의회 내에서 그 사회 개혁을 해야 된다. 이 사람은 또 뭐라 그러냐면 혁명에 대해서 혁명은 지속적인 거다. 혁명은 지속적인 거다. 그리고 역사는 점진적으로 발전한다. 그래서 운동이 중요하다. 갑자기 어떤 혁명을 하는 게 아니라 점차 운동하는 현상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극단적인 목적을 바로 실현하려는 게 아니라 현실의 운동을 조금씩 진전시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진화론적인 측면. 양질의 전환, 그러니까 질적 변화보다는 양적 변화의 측면. 그래서 칸트주의를 도입했는데요. 헤겔보다는 칸트가 윤리를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윤리적 사회주의를 얘기합니다. 마르크스는 물질적 요소를 역사 발전의 만능적 힘으로 했다. 이건 하나의 자기기만이다. 근데 마르크스가 그런 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물질적인 조건이 어떤 사람들의 사회 의식적인 조건과 역사의 발전에 일차적이지만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주체적인 것, 자주적인 노력, 그런 노력이 이 역사 발전을 견인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부정하진 않았죠. 왜냐하면 데모크리스의 원자로는 기계적이었는데 에피쿠리스의 원자로는 그게 아니죠. 주체성, 자율성을 인정했다. 오히려 무조건 다 물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건 아니죠. 마르크스의 주장이.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좀 잘못 주장한 거죠. 정치적, 도덕적, 신념, 종교 등 관념적인 요소는 경제적인 생산관계, 계급관계에 못지않게 여러 가지 재현상에 작용을 해서 인류 역사를 발전을 시킨다. 마르크스도 이렇게 한 건데 다만 정도의 차이죠. 1차적으로 물질적 조건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런 관념적인 조건, 문화적인 조건도 사실은 이제 물질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어디에 방점이 있냐 이런 건데 이 사람은 이제 관념적인 부분에 더 방점을 둔 거죠. 역사는 점진적이고 단선적으로 진보하기 때문에 사회주의의 평화적 이행, 점진적이고 단선적이니까 한꺼번에 뭘 혁명을 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그 순간 운동, 그 순간의 운동 자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베른슈타인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적인 자유를 옹호하지만 개인 혹은 특정 집단의 사적 이해가 전체의 이해를 훼손할 수 있는데 민주적 국가만이 그런 거를 차단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칸트와 헤겔의 국가가 나와 있고 똑같죠. 자본주의 사회의 분열을 국가가 극복할 수 있다. 즉 국가는 계급 대립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다. 그러면서 이제 카우츠키에 따르면 지배계급, 계급 지배 도구로서의 국가라고 규정을 막스가 했는데 이런 거는 자본주의 사회나 중세나 노예제에 있을 때 특정 역사 단계에서 국가가 계급 지배계급의 도구였지 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국가가 지배계급의 도구가 안 된다. 그래서 일반화시킬 수 할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은 뭐예요? 똑같죠. 헤겔의 입장. 헤겔의 국가.
헤겔의 국가관은 물려받은 라살레의 국가관도 마찬가지죠. 헤겔, 칸트 전부 다 그런 국가관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소멸론에 반대한다 이 말이죠. 사회가 발전할수록 국가의 역할이 증대하므로 사회주의사에서 국가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국가주의와 세계주의를 절충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반동적 입장이에요. 봅시다. 일단 자유무역을 옹호를 했어요. 그리고 방어적 전쟁에 대해서도 옹호를 했고, 근데 그 다음에 문제. 높은 문명을 가진 국가는 그러지 못한 국가를 문명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문명화를 거부하는 인종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우리 사회주의자들은 그걸 동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이제 침략적인 전쟁에 대해서는 그 반대를 하지만 방어적인 전쟁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그 전쟁의 형태가 아니라 어떤 그 문화 침투나 경제 침투의 형태로 그 식민지화하는 것에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야만적인 식민지도 아닌데 그 식민지화를 반대하면서 반란을 일으킨다면 그 반란에 동조할 수, 즉 반란을 진압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런 제국주의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식민지 침략을 동의를 한 거고, 그래서 제국주의자들은 영국과 프랑스와 유대를 강화한 반면 그 서유럽의 경쟁자인 러시아에 대해서는 적대적이었다. 근데 이거는 유럽 지식인들이 전부 다 러시아에 대해서 적대적. 왜? 이 당시에 러시아는 민주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정국가였기 때문에, 공화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럽의 지식인들은 유럽의 공화주의를 이 러시아가 그 위협하고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러시아를 후진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유럽의 일부 사회주의자들은 환호했지만 그 대다수 중간층까지 포함한 상당수는 그 러시아식에서 나타나는 후진적인 현상이다. 유럽에는 적용할 수 없는 모델이다. 이런 생각들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이런 수정주의 이론을 청년기에 공상주의와 폭력주의가 잔재가 남아있는 마르크스의 청년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 후기에 어떤 그 실질적인 실용주의적인 것, 즉 이론과 실천의 충돌을 해소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르크스의 부정이 아니라 마르크스 내에서 패러다임의 이동에 불과하고 마르크스를 오히려 발전시킨 것이다. 자기는 마르크스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당연히 이제 그 베벨이나 리프크래프트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했죠. 카우츠키도. 베른슈타인을 3인당에 추출하려는데 추출은 못하고, 다만 베른슈타인의 입장은 공식적으로 3인당의 입장으로 채택되진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채택되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1859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냉전적인 반소적인 고데스베르크 강령회를 만드는데요. 명시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결국은 그 베른슈타인의 주장이 오늘날 3인당의 주장이 되었다. 그래서 베른슈타인은 이런 수정주의, 오늘날 3인주의 정신적인 원조다. 그래서 오늘날 3인주의나 아니면은 그 1890년대 이후의 3인주의의 경향은 라살레보다는 베른슈타인이다. 베른슈타인이고, 그 다음에 그 물질적 조건을 볼 때는 그 이런 베른슈타인이 그 3인주의로 나가게 된 계기는 바로 이제 자본주의, 서유럽식의 자본주의, 그리고 계급 타협적인 그 복지국가 모델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마르크스 자신도 의회 투쟁과 의회를 통한 혁명과 대중수정하는 혁명 두 가지 길을 다 열어놨는데, 서유럽에 있어서는 대중투쟁에 대한 혁명의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면서 의회를 통한 혁명으로 무게중심이 변하게 됐다. 그래서 이런 카우츠케나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적인 경향은 사실은 마르크스 시대에서, 즉 마르크스가 그 시대에 다시 태어났다 하더라도 쉽지 않은 거야. 다만 다른 거는 대중투쟁을 통한 혁명이라는 부분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
그래서 대등투쟁에 대한 혁명을 인정한 게 로자 룩셈부르크 1917년 그다음에 1919년 그래서 이제 독일 제국이 전쟁에 패배했을 때 바로 이제 대중수장을 통한 혁명의 가능성이 있었죠. 그래서 로자 룩셈부르크 때 혁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베렌슈타인이나 카우츠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제 그 대중수장하는 혁명에 대해서 부정했어요. 근데 그것도 역사적 조건이 있다. 왜냐하면 1917년 러시아 혁명을 바라본 그 독일 황제가 러시아식의 혁명이 독일에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쟁에 패배에 항복을 하면서 권력을 독일 3인당한테 넘겼다. 독일 3인당의 지도부는 그 권력을 받는 대신에 대중투쟁에 대한 혁명이라는 부분을 포기했다. 그래서 항상 역사적 조건을 보면서 이론적인 문제를 봐야 된다. 다음에는 이 결론 부분을 하겠습니다.